아들이 소리쳤다. 제발 내 집에서 좀 나가요. 엄마 때문에 숨 막혀 못 살댔어. 며느리는 옆에서 싸늘하게 웃고 있었다. 쫓겨나던 그날 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엄마, 거기서 혼자 계시면 더 외로워져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아들 준호가 그렇게 말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애들도 좋아할 거야. 나도 마음이 놓이고. 그 말에 나는 그저 울컥해서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 없는 집에 혼자 남는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그때 나는 제대로 표현도 못했다. 그저 아들이 손 내밀어주니 물에 빠진 사람이 튜브 붙잡듯이 매달린 셈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25층짜리 반짝거리는 건물로 이사를 왔다. 엘리베이터가 2대나 있고 1층에는 카페랑 편의점이 붙어 있는 요즘 말로 신축 아파트. 동네 아주머니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이었다. 문제는 내가 그 집의 손님이 아니라 침입자처럼 느껴졌다는 거다. 며느리 수진이는 처음엔 예의 바르게 굴었다. 어머님, 일단 짐은 이 방에 놓으세요. 저희 집 구조가 좀 애매해서 따로 방을 더 빼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어디든 상관없지. 내가 민폐지 뭐.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입으로는 가족이라 했지만 눈빛은 조심스럽게 선을 긋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못 본 척했다.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의 예의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첫날 아침 나는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눈을 떴다. 평생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리가 없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복도를 걸어 부엌으로 나갔다. 센서등이 켜지면서 허옇게 나를 비쳤다. 이상하게 그 등불도 나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나는 습관처럼 밥솥을 열어 밥을 짓고 계란말이를 하고 미역국을 끓였다. 남편 살아있을 때 매일 하던 그대로였다. 출근 앞둔 사람은 든든해야 한다는 오래된 엄마의 믿음. 엄마? 뒤에서 졸린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추리닝 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준호가 눈을 비비고 서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엄마가 차려주셨네. 그 얼굴에 떠오른 미묘한 안도가 나를 녹였다. 내 아이 같았다. 여전히. 수진이는 조금 늦게 내려왔다. 머리를 대충 묶고 운동복 차림으로. 어머님, 이게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밥 좀 했지. 출근해야 하니까. 아, 그렇구나. 말은 그랬지만 표정이 미세하게 구겨졌다. 웃고는 있었는데 눈이 웃지를 않았다. 나는 단백질 쉐이크 먹고 갈게요. 요즘 탄수화물 줄이는 중이라. 그래, 그래.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녀는 식탁에는 앉지도 않고 믹서에 뭔가를 갈아 마시더니 카톡을 확인하면서 쓱 나갔다. 덩그러니 남겨진 건 나와 밥 한 공기 더 떠놓는 빈자리뿐이었다. 그때 나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식습관이 다르지 정도로만 생각했다. 눈치가 없는 건 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게 그나마 덜 아픈 해석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오후 아주 작은 사건이 내 속을 서서히 긁기 시작했다. 거실 한쪽에 내가 신고 다니는 회색 실내화를 가지런히 놓아두고 잠깐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털고 들어왔더니 내 슬리퍼가 사라져 있었다. 부엌, 현관, 방 앞,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겨우 복도 모서리, 벽 옆에 밀려있는 걸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발로 쿵 밀어놓은 것처럼. 슬리퍼가 여기 있었네? 내가 혼잣말을 하자 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거예요? 복도에 놓으면 지나갈 때 걸려요. 최대한 안 보이는 데 두시면 좋겠어요. 그 말투, 정중한데 정중하지 않았다. 부탁인 듯하지만 명령이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이런 데 감각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원래 동선이 딱 정해져 있어서요. 괜히 복잡해지면 정신이 너무 피곤해져서. 정신이 피곤해지는 원인에 내 슬리퍼가 토함되는 모양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나? 그렇게 나를 탓하는 쪽이 마음은 편했다. 그래야 이 집에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며칠 동안 나는 더 조심했다. 발자국 소리도 줄이려고 일부러 슬리퍼를 벗고 양말만 신고 다녔다. 부엌에선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다. 물컵 하나 꺼내도 소리가 덜 나게 조심했다. 설거지는 애들이 다 자고 난 뒤에 몰래 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해도 작은 일들은 계속 쌓였다. 한 번은 내가 남은 반찬을 작은 통에 나눠 담고 있었을 때였다. 깍두기, 멸치볶음, 계란장조림, 평생 해온 일이었다. 어머님, 그거 굳이 안 나누셔도 돼요. 수진이가 말끝에 힘을 싹 뺀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먹고 또 채우면 되죠. 이렇게 자꾸 잔통이 드러나면 냉장고가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요. 지저분해 보인다.
내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생활 방식이 이 집 냉장고에선 지저분함이 되어 있었다.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그러지. 버리는 게 차라리 속 편할 때도 있죠. 요즘은 뭐든 깔끔한 게 좋아요. 정리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관계도 깔끔하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기대섰다.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수진이 목소리였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내가 싫어서 이사 오라 했냐? 나도 힘들거든. 알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엄마가 혼자 있으면 더 걱정돼서. 그 걱정을 이제 우리 둘이 다 떠안고 있는 거지. 집도 좁은데 동선도 깨지고 규칙도 다 흔들리고. 나 이제 집에 오기가 싫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서서히 독립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서류도 슬슬 정리해가고. 서류. 그 단어가 귀에 딱 걸렸다. 무슨 서류를 정리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내 안에서 아주 작은 경고등이 깜빡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 집에서 더 작아지기로 마음먹었다.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 존재를 줄이고, 내 흔적을 줄였다. 그게 가족에게 피해를 덜 주는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줄이고 줄여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었다. 바로 그 사람들의 불만이었다. 어느 오후 나는 주방 팬트리 안에 넣어둔 밀가루를 꺼내 빵을 한번 구워볼까 했다. 준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식빵, 고소한 냄새만 맡아도 웃던 그 빵. 팬트리를 열자 그 자리에 있던 밀가루, 설탕, 소금, 내 조그만 통들 전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깔끔하게 정리된 투명 용기들, 라벨치까지 붙어 있는 것들이 줄줄이 서 있었다. 프로틴 파우더, 오트밀, 콜라겐, 비타민 믹스. 어머님, 제가 정리했어요. 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은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편한데요. 눈에도 보기 좋고. 그럼 내 통들은? 다 박스에 넣어놨어요. 다용도실이에요. 필요하시면 꺼내 쓰시면 되는데 팬트리는 그냥 저희 시스템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시스템. 그래, 알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뿐이었다. 문제는 이쯤 되니까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란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였다. 이 집의 모든 공간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의 것이었다. 나는 그냥 잠깐 몸을 눕힐 곳만 빌린 셈이었다. 그리고 결국 폭발은 너무 사소한 계기로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베란다 창문을 타고 불어들어오는 바람이 거실 카펫을 살짝 들썩이던 날. 나가 놀던 손자 민재가 소파에서 장난감을 집으려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이쿠, 나는 반사적으로 달려갔다. 살면서 수없이 해온 행동,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내 몸에 밴 반사신경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민재 놀랐지? 아이를 안아 올려 등을 토닥였다. 민재는 잠깐 울먹이다가 금세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작은 손이 내 옷깃을 꼭 붙잡았다. 어머, 또 시작이다. 식탁 쪽에서 수진이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민재를 아는 채 돌아봤다. 애가 넘어졌잖아. 그냥 일으켜 세워준 거지. 넘어질 수도 있죠. 스스로 일어나게 놔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안아주고, 달래고, 그러니까 얘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냥 놀랐으니까. 어머님 방식이 늘 그렇죠. 다 끌어안고, 다 떠안고. 저희랑 교육 방식이 다른데 자꾸 끼어드시면 저희 부모 역할이 애매해져요. 끼어든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이에 발소리가 다가왔다. 뭔 일인데 또 그래?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당신이 말해봐. 수진이가 팔짱을 끼고는 내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또 애 넘어졌다고 확 끌어안고 난리치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똑같아. 난리라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애 보고 놀랐을까 봐. 엄마, 준호가 내 말을 잘랐다. 그 한 단어에 묘한 피로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 방식 좀 존중해달라고. 근데 계속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질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 수진이가 한숨을 크게 쉬었다. 솔직히 말해요, 어머님. 여기 와 계신 동안 집안 공기가 너무 무거워요. 다들 조심해야 하고 어머님 눈치 보게 되고. 이게 과연 서로에게 좋은 상황일까요? 눈치를 본다고? 네, 저도 힘들고 준호도 힘들어요. 저희도 우리 삶이 있잖아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동의보다 더 잔인했다. 나도 노력했어. 내가 간신히 짜내듯 말했다. 발소리도 줄이고 부엌도 마음대로 안 쓰고 반찬도 내가 조심해서. 그게 다 부담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수진이가 쏘아붙였다.
솔직히 그냥 엄마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집은 이제 우리의 생활 공간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다. 됐어, 이제. 그는 숨을 거칠게 들이쉬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냥 내 집에서 나가.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민재가 내 어깨에서 몸을 떼고 아빠를 바라봤다. 아이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떠올라 있었다. 수진이의 표정은 이상하게도 시원해 보였다. 누군가가 결국 자기 말 대신 칼을 휘둘러준 사람의 표정. 뭐?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이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우리 결혼해서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할 나이야. 집도 애도 생활도. 근데 엄마 때문에 늘 싸우게 되고 힘들고 이렇게는 못 살겠어. 짐 싸고 나가. 나는 민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아이가 금세 수진이 뒤로 숨어버렸다. 나는 손이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어디에도 닿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 진심이니? 진심이니까 말하지.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 번 심장이 떨어지고 나니 그 뒤로는 온몸이 속이 빈 항아리처럼 울렸다. 알았다.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래, 나갈게. 수진이가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가만히 손을 내려다봤다.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평생 가족을 위해 써왔던 손, 밥하고 빨래하고 뒷바라지 하던 손. 그 손으로 이번엔 내 짐을 쌌다. 옷 몇 벌, 약봉지, 사진 2장, 남편이 쓰던 볼펜 하나, 그리고 오래된 손수건. 캐리어를 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문이 닫히는 소리가 겹쳐 들렸다. 뒤에서 현관문이 탕 닫히는 상상 속의 소리.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누구도 내 캐리어를 들어주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는 어쩐지 한참을 버틴 사람의 얼굴이 비쳤다. 눈밑이 푹 꺼지고 입꼬리가 습관적으로 내려가 있는 얼굴. 나였지만 낯설었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물마저 기운이 있어야 흐르는 모양이었다.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님이 백미러로 살짝 나를 훔쳐보았다. 짐이 많으시네요. 이사 가세요? 그냥 방 하나 구했어요. 잠깐 있을 때요. 내 대답에 기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라디오 볼륨을 조금 줄여주었다. 그 작은 배려에 오히려 목이 메었다. 서울 오래된 동네의 원룸, 인터넷에 급하게 찾은 방이었다. 월세가 저렴한 만큼 방도 작았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침대,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창문 밖으로는 주차된 차들. 불편했지만 거짓은 없었다. 이곳에서는 적어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걸을 필요는 없었다. 사흘 동안 나는 제대로 잠을 못 잤다. 눈을 감으면 내 집에서 나가 라는 준호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울던 아들의 얼굴과 나에게 소리를 지르던 아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렇게 흐릿한 사흘이 지나고 세무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연말정리 때문에 한번 들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아, 그렇지. 올해는 남편분 돌아가신 후 첫 정리라 이야기가 좀 많아요. 시간 되실 때 들으세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다. 마음도 머리도 숫자를 감당할 힘이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늘 찾아가던 사람이라 괜히 약속을 깨고 싶지도 않았다. 결국 나는 정장을 꺼내 입고 오래된 코트를 걸치고 세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광화문 근처의 낡은 건물 5층 한쪽 칸. 문을 열자 익숙한 종소리와 함께 젊은 직원이 일어나 인사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실장님 금방 나오실 거예요. 잠시 기다리니 김 실장이라 불리던 세무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 머리카락은 조금 더 휘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그래요. 바쁘시죠? 뭐 늘 그렇죠. 앉으세요. 오늘은 좀 이야기가 깁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은행 잔고, 펀드, 주식, 연금, 숫자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반쯤은 멍하게 반쯤은 억지로 집중하며 그의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중간에 그가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네? 혹시 아들 내외랑 요즘 사이가 어떠세요? 뜻밖의 질문에 나는 조금 당황했다. 왜? 내 얼굴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얼굴이 참 솔직하시잖아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리려던 말이 그 문제랑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김 실장은 다른 서류를 빼내더니 조심스럽게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어머니, 이게요, 남편분이랑 진행했던 부동산 정리 서류예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상가 건물, 땅 문서, 등기부? 네, 혹시 지금 아드님이 사는 그 아파트 자기 집이라고 알고 계세요? 나는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다. 글쎄, 남편이 대출받고 내가 적금 깨고 둘이 피말리며 마련한 집. 결혼할 때 그 집으로 들어간 건 준호였고 나는 그냥 아들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설마 자기들이 대출 끼고 다시 산 건가 얼핏 그런 생각만 했을 뿐이다. 김 실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 집 아드님 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쭉 어머니 단독 명이에요. 그 말이 내 귀를 뚫고 들어온 순간 마치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동네 지도가 순식간에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네? 명이라고? 네, 남편분이 평생 그런 말 많이 하셨잖아요. 집은 당신 거야. 혹시라도 나보다 먼저 가면 우리 영자 지붕은 건드리지 마라. 기억 안 나세요? 그 말 듣고도 늘 농담처럼 넘겼었다. 나보다 먼저 가면 이라니 그런 불길한 소리를 왜 하냐고. 그랬는데 정작 먼저 떠난 건 그 사람이었다. 근데 남편이 그 뒤로 공증까지 받아놓으셨어요. 김 실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요. 아파트, 그리고 광명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시골에 있는 땅 한 필지 다 어머니 앞으로 확실하게 해놓고 가셨어요. 나는 서류의 글자들을 똑바로 보기가 어려웠다. 눈앞에 잉크가 번지는 것처럼 흐릿해졌다. 아들이 그걸 알고 있었을까? 모를 겁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남편분이 직접 그러셨어요. 이건 아이한테 말하지 마라. 애가 결혼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우리 나이쯤 되면 사람 변하는 거 수없이 봤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한동안 내쉬지를 못했다. 어머니, 요즘 세대 부부들 돈 앞에서 달라지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쫓겨난 집이 실제로는 내 집이란 소리네? 네. 아들이 날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거지? 법적으로 따지면 세입자가 집주인 내쫓은 셈입니다. 그 말에 지금까지 미지근하게만 떠있던 분노가 천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단번에 폭발하진 않았다. 그저 내 안 어딘가에서 아주 천천히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어머니,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부동산이랑 상속 관련해서 한번 법무사랑 같이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머릿속이 복잡하면서도 이상하게 또렷했다. 법무사? 네, 공증받은 유언도 있고 상속 구조도 복잡해서요. 제 지인 중에 꼼꼼한 분이 한 분 계신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쯤 오니 나도 느껴졌다. 더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살 수 없다는 것. 그래, 만나보자.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이 권리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오해가 더 커진 거예요. 가족 문제일수록 그냥 감정으로만 두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잠깐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평소라면 쓴맛 때문에 얼굴을 찌푸렸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씁쓸함이 내 속이랑 잘 어울렸다. 남편이 날 지키려고 했구나. 나는 그걸 모른 채 아들 눈치 보면서 쫓겨났고 그 생각이 가슴을 콕콕 찔렀다. 억울함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최소한 하나는 분명해진 셈이었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며칠 후 나는 공증을 맡았다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종로 뒷골목 오래된 건물 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법무사 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박영자 어르신 되시죠?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법무사 한정우 씨가 밝게 인사를 했다. 우리는 마주 앉아 하나하나 서류를 확인했다. 유언 공증, 등기부 등본, 상속 비율, 금융자산 배분. 남편이 마치 내 미래의 이 순간까지 예측한 것처럼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흔적이 보였다. 남편분이 참 준비를 많이 하고 가셨네요. 한 법무사가 말했다. 배우자 보호에 아주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 보고 살진 않았을 텐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한 법무사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어르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안이요? 예, 지금 상황 제가 대강 들었습니다. 아드님 내외랑 같이 사시다가 갈등 끝에 쫓겨나다시피 나오셨다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이 제 명의인 줄도 모르고요. 그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오해가 너무 깊게 자리 잡기 전에 법적인 사실을 분명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드님을 한번 사무실로 부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가 쿵 내려앉았다.
그 애를 여기를 부른다고요? 네, 무작정 다그치자는 게 아니고요. 한정우 법무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아드님 입장에서는 지금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젠가는 어머니가 넘겨줄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누군가는 분명하게 짚어줘야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내가 망설이자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아이들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다 참으셨겠죠.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나중에 어머니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을 때 훨씬 더 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땐 돌이키기가 더 어려워요. 나는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다. 사람은 돈 앞에서 압박 앞에서 변한다고 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들리는 듯 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한 법무사가 말을 이었다.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냥 사실만 설명하죠. 아파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가와 토지, 금융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전적으로 어머님 몫이고요. 나는 한동안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내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묻어 있었다. 남편과 사내 못 사내 싸우던 날들, 아들을 키우며 밤새 열이 나는 아이 옆을 지키던 날들, 이런 법률 사무실이랑은 평생 인연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지난 시절들. 그래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한번 불러보세요. 그 애도 현실은 알아야지. 그 말을 하고 나니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밀려왔다. 한쪽엔 두려움이, 한쪽엔 기묘한 해방감이. 며칠 뒤 한 법무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르신, 아드님 내외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방문 확정하셨습니다. 나는 화면 속 글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금요일 오전 10시. 나를 자기 집에서 내쫓던 아들이 이번에는 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마주하게 될 시간. 그리고 법무사의 단 하나의 질문이 그 아이의 얼굴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나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내 안의 공포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이상한 평정이 자리를 채워갔다. 마치 내가 오랜만에 내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 아파트의 주인으로서, 한 사람의 엄마로서, 그리고 더 이상 밀려나지 않을 노인으로서. 금요일 아침 나는 그 마음을 품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10층짜리 건물 중간쯤 복도 끝에서 노란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문을 열자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아드님 조금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곧 도착하신대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예전 같았으면 손이 덜덜 떨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다. 떠는 쪽은 내가 아니라 곧 문을 열고 들어올 아이 쪽일 거라는 걸. 시간은 몇 분 정도 흘렀을 뿐인데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그렇게 기다리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여기 박준호 씨 맞으시죠? 직원의 말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뵙네요, 엄마.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준호는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라도 잡힌 사람처럼.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잘 지냈어요? 그 뒤로 수진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 있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었다. 정장 재킷, 얇은 힐, 명품 가죽 가방.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왔구나. 그 말 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지 떠오르지 않았다. 잠시 뒤 한정우 법무사가 나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길쭉한 회의 테이블, 창밖으로 비치는 흐린 겨울하늘, 차를 올려놓은 작은 쟁반.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나와 법무사,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준호와 수진. 한정우 법무사는 단정하게 손을 모으고 말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가족분들 사이에 오해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저희도 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수진이가 먼저 말했다. 이참에 아버님 남기신 재산이랑 집 문제 깔끔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애 키우면서 안정감이 필요하니까요. 준호가 옆에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솔직히 우리도 이제 집 문제 걱정 덜하고 살고 싶어서 온 거니까요. 에구, 내 속에서 한숨이 한번 길게 흘렀다. 이 애들은 아직도 이 자리의 목적을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다. 한정우 법무사는 서류 뭉치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자 어르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들에 대한 현황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뉘죠. 현재 아드님이 거주 중인 서울 빈원동 아파트, 광명에 있는 상가 건물, 고향 쪽에 있는 임야, 그리고 여러 금융 자산들입니다.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속마음이 들여다 보이는 반짝임이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남편분께서 상당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신 덕분입니다. 한 법무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서요. 준호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다. 저희는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왔어요. 결혼할 때 어머니가 그냥 들어오라고 하셔서 언젠가는 제 명의로 넘어오고 그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대출 상환이나 관리비나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고. 대출이요? 법무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 아파트에는 현재 설정된 근저당이 없습니다. 대출도 없고요. 네? 준호가 멍하니 되물었다. 없어요? 네, 등기부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혼란이 떠올랐다. 수진이는 옆에서 조용히 팔짱을 꼈다. 자기도 방금 알게 된 사실이라는 표정으로. 그렇다면 어머님 명의로만? 네, 아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박영자 어르신 단독 소유입니다. 수진이가 제일 먼저 반응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뭐 세입자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비웃음과 분노가 섞였다. 가족인데 세입자 취급이라니? 취급이 아니라 법적인 사실입니다. 한 법무사는 감정 없이 말했다. 오늘은 감정보다 사실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준호는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진작 말할 수 있었잖아. 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지. 내 목소리도 조금 떨렸다. 아버지가랑 나랑 같이 마련한 집이었으니까. 나중에는 네가 그 집에서 애 키우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누가 명의인지는 그게 따져본 적이 없었어. 근데 엄마 집이었잖아. 처음부터. 그렇지. 한순간 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그때 한정우 법무사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단 하나의 질문을. 박준호 씨? 네?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본인 소유라고 믿는 별표, 근거, 별표가 뭡니까? 시간이 멈춘 듯했다. 준호는 눈을 깜빡였다.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바로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네? 어떤 서류나 계약서, 등기부 등본상 근거가 있으셔서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살고 있다는 이유 말고요. 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 그게 아버지 집이었으니까 아버지가 대출받아서 산 거고 결혼할 때 제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니까 그냥 다들 제 집이라고 했고. 다들? 친구들도 그렇고 처가 쪽도 그렇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그러니까 등기상 근거는 없다. 그 말씀이시군요. 법무사는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마무리했다. 준호는 대답을 못했다. 말문이 막혔다는 게 눈에 보였다. 소진이가 대신 끼어들었다. 근데 한국에서 집이라고 하면 등기만 갖고 말하진 않잖아요.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누가 돈 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중요하긴 합니다만 한 법무사가 말을 잘랐다. 소유권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법을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오직 한 사람, 박영자 어르신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제야 준호가 나를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리고 같은 장면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재생되었다. 내 집에서 나가. 그 말이 얼마나 허공을 때리는 허세였는지. 그 아이는 자기 발 딛고 서 있는 바닥이 누구 것인지조차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오르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자극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수진이가 억지로 침착한 척 물었다. 저희가 계속 거기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 법무사가 시선을 나에게로 돌렸다.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어르신입니다. 그의 말은 아주 간단했지만 말에 실린 힘은 컸다. 아드님은 지금까지 사실상 무상거주자로 지내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게 하실지, 조건을 다시 정하실지, 아니면 다른 결정을 내리실지, 그건 오직 어르신의 권한입니다. 준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엄마. 그는 나를 불렀지만 아이 때처럼 순진하게 의지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삶의 무게에 눌린 어른의 목소리였다. 우리 그럼 쫓겨나는 거야?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슬리퍼, 수건, 냉장고 속 얘 반찬통, 민재를 안아 올렸다고 눈총을 봤던 순간, 그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는 그 한마디. 지금 당장 내가 너희를 내쫓고 싶진 않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준호의 눈이 잠깐 커졌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분명히 해야겠지. 내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나 스스로도 느꼈다. 거기는 네 집이 아니야. 아버지랑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하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앞으로 다 돌려놓은 집이야. 너는 그 집에 그냥 들어가 살고 있었을 뿐이야. 수진이가 불쑥 말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낸 관리비랑 유지비는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건 감사하지.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그 비용 때문에 네가 나를 짐이라고 부를 권리가 생기진 않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가 언제 어머님을 짐이라고. 네 입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 대신 부담, 동선 깨지는 사람, 시스템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수진이 입술이 굳게 닫혔다. 반박할 말은 많은 듯한데 이 자리에서 함부로 내뱉을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했다. 한정우 법무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법적인 부분을 정리하자면요. 어르신은 원하시면 즉시 아드님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단 1차 권리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르신께 폭언이나 부당한 퇴거 강요 등이 있었다면 그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 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다만 어르신께서 원치 않으셔서 제가 그 이야기는 깊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하나예요. 어르신, 아드님이 그 집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십니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살았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 지금은요? 지금은 더 이상 그 집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받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때는 그냥 우리가 너무 숨 막힌다고 그것밖에 안 보였어. 엄마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을지는 제대로 상상도 못했어. 상상은 했을 거야. 내 말은 부드러웠지만 사정 봐주는 말은 아니었다. 근데 외면했겠지. 네 옆에서 누가 계속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만 강조하고 있었으니까. 수진이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었다. 지금 저를 탓하시는 거예요? 너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결국 마지막 말을 한 건 내 아들이었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른 사람도 준호고.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였다. 눈물이 한두 방울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한정우 법무사가 펜을 들었다. 이렇게 하시죠. 오늘 당장 퇴거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다만 몇 가지 원칙만 정해두는 겁니다. 어르신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었고 그 사실을 오늘 아드님 내외에게 전달 완료. 이후 집과 관련된 어떤 결정도 아드님이 아니라 어르신이 내리신다는 점을 모두 동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준호가 먼저 대답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인정해야죠. 수진이는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에 적힌 불만은 숨기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더 밀어붙이는 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눈이었다. 그리고 법무사가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어르신께서 원하신다면 향후 유언장 정리나 상속구조는 지금과 다르게 설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도와 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달리 반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엄마, 제발 나 그거 바라서 온 거 아니야. 진짜야. 그의 말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진심도 섞여 있었다. 그냥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싶었고 엄마랑 다시 관계를 돌리고 싶어서.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 이후엔 쉽게 믿지 않는 법이다. 준호야,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엄마가 너 많이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랑이 있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걸 나도 늙어서야 알게 됐다. 그의 어깨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켜볼 거야.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나한테 잘하라는 말이 아니야. 네 아내에게 어떻게 할 건지, 네 아이를 어떻게 지킬 건지 그걸 보면 나도 나중에 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남길지 정할 수 있겠지. 수진이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평생 남편이랑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공평이라는 말 쓰려면 먼저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을 떠올려 봐라. 그게 공평했는지. 그녀는 입술을 깨무래고 고개를 돌렸다. 회의는 그렇게 정리되었다. 법무사는 내가 단독 소유자로서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걸 명시하는 서류를 만들었고 준호와 수지는 거기에 서명해야 했다. 그것은 집주인이 누구인지 다시는 헷갈리지 말자는 법적인 약섭이었다. 사무실을 나설 때 벽도에는 좁은 창으로 겨울 햇빛이 길게 들어와 있었다. 벽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며 나는 갑자기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를 느꼈다. 엄마, 준호였다. 왜? 내 대답은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차갑지도 않았다. 그 중간쯤 낯선 온도였다. 나 진짜 바보였던 것 같아. 그는 힘없이 웃었다.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엄마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만 생각했나 봐. 그게 얼마나 무례한 건지 오늘 처음 알았어.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늦게라도 알았으면 됐다. 근데 늦게 알면 보통 용서 못 받잖아. 용서라는 말 너무 쉽게 쓰지 마라. 그 말도 부담이다. 그럼 엄마는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 모르겠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은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둬. 네가 어떻게 사는지 멀리서 지켜볼 수 있을 만큼만 거리를 둔 채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카톡은 해도 되지? 그 말에 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새나왔다. 그건 마음대로 해라. 읽고 답장할지는 내가 결정하고. 당연하지.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색한 포옹을 했다. 예전처럼 따뜻한 온도가 아니었다. 조금은 뻣뻣하고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포옹. 그래도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니라는 증거였다. 수진이는 복도 끝에서 팔짱을 끼고 우리를 보고 있었다. 내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는 잠깐 눈을 피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나는 그녀 눈 안에서 아주 작은 두려움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 보는 어떤 자각도. 나는 더 이상 말 걸지 않았다. 이제 누가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할지는 충분히 분명했으니까. 건물 밖으로 나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겨울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그 차가움마저 선명하게 느껴졌다. 마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렷해진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집 구석에서 슬리퍼를 숨기던 늙은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야 알았다. 남편이 평생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걸. 그리고 그가 나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별표 스스로를 지켜도 된다는 권리 별표였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들을 오래 바라봤다. 그 석에도 나 같은 노인이 어딘가 방 한 칸을 빌려 살고 있을지 모른다. 쫓겨난 어머니들, 참아온 아버지들,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해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 미안함과 함께 작은 결심이 동시에 자라났다. 나는 그날 밤 원룸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거칠게 큰 줄기를 그려 내려갔다.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남길 것이다. 핏줄은 핏줄이니까. 하지만 이제 당연히는 없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을 공유할 것이다. 그게 내가 늦게 배운 사랑의 모양이었다. 무조건 다 주고 버려지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사랑. 조용하지만 단단한 부모. 겉으론 밀려나 보이지만 사실은 집의 기둥이었던 사람. 나는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나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동안 나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성호야, 나 이제 알겠어. 당신이 뭘 준비해놓고 간 건지. 걱정 말아요. 나 자신부터 지키면서 살 거야. 그 아이가 정말 반성한다면 그때 가서야 조금씩 문을 열어줄게. 그리고 그 문은 이번에는 내가 쥐고 있는 문이었다. 누가 나를 내쫓는 문이 아니라 내가 열지 닫을지 스스로 정하는 문. 그 문 앞에 서 있는 한 나는 더 이상 쫓겨난 엄마가 아니었다.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